데이터의 바다에서 정보 걸러내기라는 제목으로 현대차 2025년 실적을 실전 분석하는 것을 리뷰해 보면서 데이터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학습한 내용을 그 동아리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조 원가 회계를 MRP로 비유를 제가 해봅니다. BOM이라는 게 있습니다. Bill of Materials, 그 다음에 라우팅의 분리. 데이터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데 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것을 그 분리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보물 매출원가라고 한다면은 라우팅은 제조원가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시스템을 MRP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일정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정보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데이터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정한 정보 시스템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의 정보 시스템은 현실성, 면역성, 평가 지표가 내재되어야 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BOM과 라우팅이 그래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유로 요리 레시피에서 재료 목록과 조리 순서가 한 장의 순서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이해가 좀 더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인 상충 해결은 인간의 지혜와 직관에 맡겨야 한다. 뭐 AI 등으로 요즘 대별되지만은 그 검색 용도로만 이용하는 것이 저는 낫지 AI한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 원가 회계하고 스루프트 회계하고 비유를 하면은 보험과 라우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매출원가, 제조원가가 분리됐기 때문에 뭔가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빈번한 인아웃 작업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테이프 시대 때 나온 책상이지만은 지금 그 칩이나 이런 거로 극소화하고 시간이 빨라졌다 하더라도 이 구분 작업은 변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루프텍에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면은 BOM과 라우팅을 통합한 거나 마찬가지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충분하다. 이거를 제가 스루프 분석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관 재고와 재고의 분리가 됐다. BOM과 라우팅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그 보관 재고와 재고가 분리가 됐다. 이래서 그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긴다. 이게 불필요한 I/O 작업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제공 재고와 보관 재고를 하나의 통합 재고로 관리해야 한다. 실전 표준적 예제로 다음 장에 제가 현대차 분석 내용을 다시 리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합이 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가공비 배분하는 것을 제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품까지 나오는데 제공품이 중간에 있죠. 그것을 가공비를 배분 안 하면 통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의 정합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루프트 중심 평가를 그 정보 시스템 내에 내재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스루프트 극대화, 북문 번역으로도 지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 극대화,
수익 극대화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스루프시라는 게 아주 직역적으로 국문으로 해당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냥 스루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재고의 최소화. 그런데 이런 의무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재고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고의 최소화라는 개념은 재고 회전율을 높여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운영 경비의 최적화, 무조건 원가 절감하지 말고 최적화 개념으로 가야 된다. 고정비는 깎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AI 시대라 해도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의사결정 시스템의 논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진짜 고민은 스루풋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요즘에 아주 회자가 되는 이란 전쟁에서 팔란티어의 어떤 전쟁 알고리즘도 TOC 논리의 하부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전문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의 정보 시스템은 현실성, 면역성, 평가지표가 내재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실성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제약 조건의 수용과 상충 해결, 상충, 컨플릭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충돌, 물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 제약, 자원 제약, 공급 제약 순으로 제약을 찾아야 한다. 최종적인 상충 해결은 그래도 아무리 정보 시스템이 잘 되더라도 인간의 지혜와 직관에 맡겨야 한다라고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면역상, 이뮤니티, 불확실성에 대한 복원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란이라는 것을 머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지만은 머피 발생의 전략적 위치에 시간 버퍼를 설정한다. 물리적인 버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물리적인 제약, 자원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시간 버퍼로 해결을 한다. 이것이 이 독특한 이 TOC 정보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인간이 또 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목표와의 정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가 지표라고도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 스루프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 지표로 들어가야 된다. 저도 이 기업 분석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은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마법의 상자는 아니다. 의사결정 도구가 돼야 된다. 정보 시스템은 이렇게 소개를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보관 재고와 재고의 개념을 실무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나누면은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제품, 상품, 반제품, 가공비가 배부된 것이 보관 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배부하는 경우도 없지는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관 재고의 합을 구해봅니다. 2,941억 원 현대차입니다. 2025년도에 2023년도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은 조금 증가했다가 더 증가했죠. 거의 한 3천억 정도. 제공품이 이제 제공 재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워크인 프로세스 보통 WIP 이렇게 얘기하죠. WIP 5,288억 원.
요거는 제공품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묶어버려가지고 통합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해서 제가 더하고 있죠. 쭉 이동안에 이 분리된 것을 저는 이미 묶어버린 겁니다. 통합해버린 겁니다. 그럼 가공비가 배부된 게 있고 여긴 다 가공비가 배부된 거죠. 원재료만 가공비가 배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63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안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그 산식을 나누어서 매출 원가하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하고 식별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제조 원가는 다시 그 밑에다가 또 그냥 중복해서 그냥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역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매출 원가에서 기말 재고를 더하고 기초 재고를 빼버리면은 제조 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관 재고를 가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 제조 비용을 위해서는 기말 제공에서 제조 원가를 더해가지고 기초 제공을 빼면 또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해버렸죠. 계약 자산이 있는 경우에 포괄 제공, 미청구 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이 양식을 제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P 정보 시스템의 보관 재고와 제공 재고 분리의 실질적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원가에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매출 원가, 제조 원가, 총 제조 비용. 이렇게 3단계가 또 나눠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매출 원가하고 비용을 합쳐가지고 판매관리비를 구분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마이너스 2,685억 원입니다. 재고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고 현대차인 경우에는 상품 포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변동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거로 잘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 그런데 사용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 변동에 상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우리는 상품에는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아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B를 더한 MC, 이거를 제가 MC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메터리얼 코스트라고 재료비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했고 이 경우에 따라서 회사들은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B에 표현하고 C에는 상품의 매출원가, 사용액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또는 상품 매입액이라고 돼 있으면 A 재고자산 변동에 상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을 할 때. 어쨌든 MC와 운영경비를 제가 그렇게 디커플링을 해서 다시 더하면은 이것이 원가회계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과 일치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공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운영경비 22조 3,250억에서 판매관리비 11조 8천억 원을 뺀 10조 5,21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은 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기말재고, 기초재고 칸이 부족해가지고 WCAI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 적용을 합니다. 전체 재고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A 재고 자산의 변동은 표준이
무조건 WCAI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이게 표준화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니 전산화했다 그래도 의사결정 시스템이 속된 말로 개판 오분전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와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공개되는 총 제조 비용을 저는 역산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63조 7,117억 원이 2025년도 현대차의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4.7% 증가했고 또 생산 재료 비율이 0.6%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스루풋 회계로 제가 실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가공비가 배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관 재고와 제공 재고가 통합된 거죠. 그래서 52억 9,700억 5.2%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갭이 플러스 5.6%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스루풋회계에는 그 원인 분석을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10.2%가 하락했고요. 스루풋률은 32.8%로 3.6% 하락했습니다. 이 스루풋을 얘기를 하자면은 100원을 팔면은 32원 80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은 거에서 이제 그 돈 쓴 거를 빼야죠. 그래서 현장 가공비 제가 따로 뽑아놨었고 판매 관리비는 손익계산서에 냈던 거를 합한 비용이 운영 경비에 합이 되겠죠. 22조 3,250억 원. 요거를 빼면은 이게 이제 이익이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3조 4,715억 원. 이것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37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스루풋은 가공비를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이 그 영업이익률은 스루풋 회계나 원가 회계나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을 검증을 해냅니다. 그 차이가 53억 6천만 원인데 이것이 아까 표현된 대로 상품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비성분은 안 집어넣었으니까 그것을 빼주면은 일치를 하고요. 총 제조비용도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차이가 나는데 요거를 상품의 증감액을 또 빼주면은 일치를 하겠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과의 차이 435억 원은 PQ 총 제조비용의 갭과도 동일한 금액이고 또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이 또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631억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17%가 그 차이액 434억 6천만 원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카이 홀딩스라고 회사 이름을 거창하게 짓고 있는데 여기서의 홀딩스는 지주회사가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전역의 보관 재고와 제공 재고를 통합해서 원가 회계와 갭을 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MRP 전산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분리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를 하니까 그 기존의 원가 회계가 하던 거대로 그
전산 데이터 시스템도 거꾸로 그게 따라간 거다 그런 얘기로 전환했는데 물론 하드웨어의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유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가 아주 MRP까지 그냥 같이 돌아가니까 이 원가 회계 세력이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깨부시고 극복하느냐가 스루풋 회계의 과제가 되겠죠.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걸 팔았고 아마 팔란티어 프로그램도 그 무슨 그런 부분을 다 극복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 비용의 최적화 표현에서 그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 공시된 내역을 그냥 하는데 조금 그 최적화한다고 그럴 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급여는 나와요. 그 감가상각비는 이제 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고정자산 그 이 장부 수명을 나눠가지고 매년 요만큼 유사하게 들어가는 거죠. 무형자산이 이제 상각이 뭐 좀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됐다 낮아졌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기타에 제가 궁금한 게 직영진원, 이 직영진원의 인건비가 8조 3,850억인데 요 기타가 11조인데 협력업체 외주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네요. 어쨌든 운영경비는 22조 3,250만 원 이렇게 제가 이 두 개로 디커플링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지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19.3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그 재고의 최소화는 저는 회전율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재고 최소화를 못한 거죠. 재고 회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생산량을 조절하려면은 그 조업 중단도 가끔 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도 있고 잔업도 안 하고 그러면 잔업 수당도 떨어지면 임금도 적게 나가겠죠. 그러면 노조 새끼들이 또 물량을 우리 그 월급을 보장하라. 뭐 이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안 팔리는 물건까지 생산해낸들 그걸 뭐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얘기다 이게요. 재고 최소화해야만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안정화가 되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슬픈율도 떨어졌고 어쨌든 두 가지가 다 떨어지면은 투명회계, 재고자산 원가회계는 투명하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입증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작업을 좀 했었죠. 다시 이론적인 거로 하겠습니다. 명확한 선호 관계를 가진 계층구조. 저는 그 첫 번째 예측 모델을 스루프텍의 예측회 모듈로 비유를 하고요. 통제는 뭐라냐?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아까 소거한 버퍼, 시간 버퍼인데 저는 그 재고 회전율 그거로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퍼 회계 쪽에서 조건 질문 화디프 모듈은 운영경비와 스루픈율 두 가지만 가지고 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예측을 해냅니다. A. 원가회계 손익과 스루퍼 회계 손익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의 원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매우 클 경우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많이 안 났다라고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또 가공 비율이 높은 경우 보통 제조업은 자동화가 많이 안 돼 있으면은 재료비 50대 가공비 50 정도 되는데 요즘 자동화가 많이 돼서 현대차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가공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확인하는 것은 그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재고 최소화는 회전율을 올려야 할 이유. 저는 최근에 분석한 거에 삼양식품의 재고 회전율이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더 올라갔는데 가장 높았을 때 수르픈율도 가장 높게 나오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저의 재고 회전율을 높여라 하는 이 논리는 입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원가 회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 특히 다품종 소량 취재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연간 52회전을 한다면, 즉 일주일에 한 번 회전한다면, 그러면 원가 회계 손익과 스루프트 회계 손익의 차이는 극히 좁아집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를 힘들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데이터 시스템화돼 버리고 정보 시스템이 못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루풋은 매출액에서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만 빼기 되기 때문에 원가 회계가 굳이 필요 없다. 이건 슈라겐 하임의 이 사람도 전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인데 준천재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HMG, 현대모터그룹도 상당히 재고 회전율이 높습니다. 메이커로서는. 그래서 굳이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없다. 한 20 몇 회전 하는데 더블만 하자. 일주일만 가가 일주일로만 한번 해보자. 그게 전 세계 팔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 재고는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류 관리를 잘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는 아주 이익극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템플릿 내용을 오늘은 현대차에서 소개하면서 읽어보면서 다 리마인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중 과잉생산 회담 실패의 결과 관세 전제의 서막은 바이든 때부터라고. 미 재무부 장관 미중 중과잉생산 논의할 회담 개최 합의. 염현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024년 4월 26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중 추가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과잉생산 지적 미 옐런 저가 중국산의 신산업 파괴 용납 못해. 김여선 비즈니스 4월 29일 4월 9일자였습니다. 2024년 미 옐런 중과잉생산 대응위에 관세 등 모든 것 고려할 것. 이지원 기자가 아주경제에서 4월 15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미국 시장에 중국 수출품 밀려 들어오는 것 우려하고 있어.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의 유혹을 항상 받는다. 그 유혹이 과잉 생산의 악성 재고로 시달린다. 결과는 하지 말아야 할 덤핑 수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진짜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보조금이다. 어쨌든 정부 고보조금 때문이든 요즘 보조금은 이제는 중단했다는 BYD에 대해서 전기차. 어쨌든 미국 글로벌 금융자본도 중국이 그나마 개발을 잘한 것은 전기차는 맞다. 그건 인정을 한다. 근데 미국은 트럼프 아저씨는 우리는 석유 팔아먹어야 되니까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가 전기차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는 가솔린 차를 계속해서 경제를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석유 패권을 이번에 완전히 장악하려고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이 가솔린 가격을 전국적으로 내려가지고 미국인들이 가솔린 엔진 차를 많이 타도록
그러니까 ESG 나는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ESG가 사실 그 그린워시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드 로스차일드 여사가 2015년에 우리나라 쉐라킨 오커일 그 국제투자 무슨 회의에 와가지고 ESG 한국 정보 하세요. 그래야 지금 돈을 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이 28년 후에 ESG 쓰레기통에 버리자라고 얘기했답니다. 요거는 더 PR이라고 김민지 기자가 2023년에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또한 그거를 말하면서 포용적 자본주의를 말했습니다.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 공산주의도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었습니다. 중국은 말을 잘 들어 ESG를 위해 전기차를 위해 과잉생산의 정보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고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태양광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온 대로 ESG 환경론자들은 종교의 원죄론을 차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인간의 원죄론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쇠뇌시키고 있다. 그것으로 이권을 챙기고 먹고 산다. 권력까지 형성하면서 말이죠. 탄소 발자국?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용기가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자연과학자도 아니지만은 식물은 CO2로 호흡을 하고 산소를 배출한다고 우리는 어려서 배웠는데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생물 시간에. 그렇다면 인간의 CO2 발생은 오히려 지구를 푸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CO2와 미세먼지는 식별을 해야 된다. 미세먼지는 나오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중국 애들이 석탄을 많이 쓰니까 그 겨울에 미세먼지 황사하고 섞여오는 중금속 오염이 한반도를 그냥 침공을 하고 있죠. 미세먼지로 중공은 우리나라를 환경으로 죽이려고 침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회계를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로서 이 가운데 부분을 정보 시스템으로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MRT가 확산이 되면서 BON과 라우팅이 분리가 됐다. 이것은 우리 두뇌의 위축을 불러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두뇌가 위축이 되니까 기껏 생각해낸 게 보관 재고와 제공 재고가 분리되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심한 인아웃 그 시간 처리를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정보 시스템이 못 되고 데이터 시스템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애드온 해가지고 정보 시스템 평가지표 TIO를 넣은 정보 시스템으로 변환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 해가지고 비유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원가 비용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이게 심한 IO 왔다리 갔다리 또 계산해 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스루풋 회계로 가자. 참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현실 세계에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너무나 쉬워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기업은 이스라엘 그 방위산업 벤처 스타트업 회사나 팔란티어 같은 회사에서는 이런 스루프 회계를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마 노출을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소설을 써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